아니, 네. 근데 제가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하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네. 하자면 하위 70%에게만 준다는 것은요. 이번에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100%다 해야 돼요. 이 30%의 분노는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30%의 국채거든요. 이 돈 요번에 쓰는 돈 또 국채란 말이에요. 국채 발행 추가로 안 한대요. 이번 아 건. 결국은 다른 데를 빼내면 결국은 그게 또 빚을 또 추가로 줄 근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 받아도 분노가 안 생기던데.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갚느냐, 이 빚을 누가 갚느냐. 저 같은 사람이 갚죠. 지금 정부 빚을 누가 갚아요? 결국은 부자들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부자들이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줘야 돼요. 부자들이 가난해지면 지도 이제 안 갚으면 돼. 그런데 국가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가난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상급식 때도 우리가 봤지만 그렇죠. 하위 30% 50% 이게 70% 이게 안 쉽지 돼요. 않은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가령 이게요 우리가 아니, 변호사님 결론 났어요. 저하고 합의된 거예요. 100%다 주는 걸로. 이게 내가 하나 웃기는 게 아니 나는 정말 이게 이런 헬리콥터 만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헬리콥터 만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마약이야. 일회용 마약이에요. 그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편이란 말이에요. 아편이 아니고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약을 아편이죠. 쓰는 거예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니 아편이 근데 아니 아편이에요. 전 변호사님은 지금 고용 유지가 중요하니까 4대 보험 얘기를 하신 거니까 지금 다른 얘기- 이거는요 우리 경제를 나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때가 이 국가 경제 위기는요 뭔가 바꿔 말하면요 우리 경제를 정말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첫째 지금이야말로 뭘 하는가 하면 노동 계획을 할 때입니다. 변호사님 그 욕심 내지 마세요. 노동적 타입에서 지금의 일자리 없애지 않으려면 노동 유연성 확보해라. 아니 떡 받다고 무조건 제 사시네요. 아니 이 상태에서 해고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을 하겠어요? 해고됩니다. 요건 충족시키면 다 해고해요. 그 요건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어렵게 해야지. 그럼 사람을 막 잘라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우니까 문제지. 변호사님은 지금 자영하시니까 괜찮지. 남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실망입니다. 내가 지금 변호사님. 고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용을 하고 싶어도. 뭐 이 두 분은 그대로 저기 우리 그냥- 심야 토론으로 아니. 한번 모셔서 이 문제를 아니 내가 지금 주식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거기 일하는 세 사람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을 못 두는 거야. 아니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정년까지 책임을 못 져요. 아니 참 변호사님 아까 4대 보험 감면해 주자는 얘기 저는 확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여론조사를 네, 진도 보아야 나가야 되니까. 하니 예. 근데 가기 전에 정리는 한번 하자고. 제가 도발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 변호사님의 처방과 저의 처방의 뚜렷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렇네요. 이 처방을 두루한 논쟁이 더 돼야 돼요. 사실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논쟁한 이 내용들이 네. 정당의 주요 후보자나 대표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시민들이 보는 데서 토론해야 돼요. 근데 그 토론이 너무 없다는 거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합시다 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한 게. 아니, 저희가 포문을 열어드렸어요. 아니 예.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마르크스에 굉장히 가까운 얘기고. 마르크스 아니라니까요. 저는 나는 케인즈. 프리드먼에 굉장히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먼 케인즈. 케인즈도 저를 마르크스라 그러시면 안 되죠. 저 두 분 케인즈와 다음 마르크스 여론조사로 사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가시죠, 네, 이제. 동의를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굉장히 좀 이 부분도 궁금해요. 항상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잘했다 33.4%, 못했다 43.2%입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8% 앞섰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인물 평가가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한 영입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그럼 두 분이 우선 여론이 저 여론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고.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어떤 보수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나 뭐 혹은 이제 뭐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아까 저런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거는
지금의 어떤 구도대로 가면 사실은 어떤 선거의 어떤 구도를 좀 반전시키기 어렵다라는 저는 위기의식의 산물로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잘했다는 게 33.4%, 못했다는 게 43.2%, 조금 높고 이제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보수층이라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60%가 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제 이 층에서는 그 층에서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60% 이상이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 보수층의 50% 이상이 이제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층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의 좀 어떤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최근에 어떤 구도 자체가 좀 뭔가 여당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했다는 여론이 이제 평가가 된 거고 다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영입이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미칠 건가 이거는 사실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패널 조사에서 이제 그 저분들 이제 그 주요 지도자들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3.4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감도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나오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6.0 그리고 뭐 이낙연 이제 선대위원장이 한 6.1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이제 호감이 높은 거고 5점 미치면 이제 비호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지금 김종인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의 어떤 그 평가 자체가 3점대니까 이건 비호감 영역이거든요. 특히 중도나 이제 그뭐 진보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일부는 이제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를 반전시킬 기대를 갖고 이제 그 긍정 평가가 나오긴 했지만 김종인이라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호감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크게 이제 그 소구력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상당한 어떤 좀 제한점이 되겠다. 보수 기반에서는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진보나 중도층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비호감 비율은 보수층에서도 한 40%대가 가까운.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길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우선 고령이시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돕다가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돕다가 셀프 공천도 또 하시고. 중간에도 뭐 사실 그 전에 또 뭐 한때 뭐 안철수를 또 돕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와서 그 두 번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란도 많았고 반대 여론도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분 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실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메신저가 없어요.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교안 대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이제 뭐 관료를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분이 정치적 메시지를 잘 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지금 야당의 실정, 야당이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의 메시지가 좀 약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 정치적인 감이 좀 정무적 감각이 조금 미숙해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옴으로써 핵심 메신저로 일단 자리 잡으면서 한교안 그 선대위원장을 뒤로 조금 안 보이게 뒤로 물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일단 제일 앞에 이제 김종인이라는 분이 나섰다는 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한 메시지 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예. 상대의 약점도 알고 왜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지,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는 역시 좀 정치권에서 노련하게 좀 단련된 분들이 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모셔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참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원래 보수 쪽에 김종인 위원장을 받아들이는 걸. 그리고 나는 이분이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도 아니에요. 그때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김종인 선생을 받아들여갖고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고 당 색깔을 보수의 파란 색깔에서 갑자기 빨간 색깔로 확 바꿔버렸어 그냥. 이 홍보 전문가를 불러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드디어 우리나라 보수당은 망했다. 응?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망했다. 이제 이념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니까 도덕성을 잃은 거는 그 앞인데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니까 망했다 이랬는데 이분이 그 민주당에 갔다가 다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대위원장 그것도 단독 상임 선대위원장 혹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정권을 달라는 거고 상임 아니면 총괄을 달라는 거고 황교안 쪽에서는 공동으로 하자 이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내가 결국은 받겠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받는다. 원래 김종인 선생을 두고 주변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중간에 뭐 나 안 간다 하고 또 파국이 나도 끝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랬고 과거 모든 일들이 그래왔어요. 그만큼 밀당도 잘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나 결국 간다고 봤어요. 간다고 봤는데 사실은 진짜 놀란 건 그 뒤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안 간다고 보고 다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영준, 뭐 신세경 이래갖고 언론에 나왔을 때 좀 있으면 김종인 생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솔직히 내 유튜브 방송 그래 방송을 했어요. 못 들어가 두고 봐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데는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뭘 놀랐냐면 본인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낡은 이론이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을 걸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스스로 빼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내가 이거는 뭐 당연히 편집하겠지만 이 양반하고 나하고 단 1대1로 딱 만나갖고談판을 할 때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 내가 그랬어. 우리 김생애에서 경제민주화만 빠지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자기는 그걸 못 빼겠대. 그 얘기한 지가 사실 그렇게 아주 멀쩡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민주화는 이제 낡은 이론이라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네요. 아니 내가 진짜 놀랐어. 이 양반이 어디 약을 잘못 드셨나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내가 평소에 이제 내가 이번에 가령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막 써야 되잖아.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의 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엔화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또 국채를 계속 낼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512조 예산을 우리가 딱 펼쳐놔 봐라. 또 우리 유판사가 또 반대할 거야. 이 얘기하면 딱 펼쳐놓고 보면요. 적어도 그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기반한 예산이 한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쪽지로 오고 가고 뭐 불필요한 SOC 예산, 예컨대 아직까지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는데도 다리 놓겠다는 예산, 어디 필요도 없는 뭐 주민센터 짓는 예산 이런 거 다 끌어모으면요. 내가 보기 70조를 넘어요. 그러면 예산 재조정을 하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놀란 게 예산 재조정을 100조를 만들겠다는 20% 재조정할 수 있다. 100조 만들자. 그래서 내가 김종인 생이 어디 가서 다시 저쪽에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좌파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워와서 좌파 대학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보기에 김종인 생이 나왔다 그러면 좌파 대학이지. 그 대학이 좌파 대학이 아니고 가령 그럼 뭐 변호사님 모교는 다 우파 대학이에요? 가령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징인을 송두일 선생이 배웠다 하면 그 민스트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 거지.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김종인 생이 나왔다면 그 민스터 대학이든 뭐 무슨 대학이든 간에 미래인 대학이든 간에 좌파 대학이다? 좌파 대학이야.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양반이 갑자기 우파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은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첫째, 김종인은 이슈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황교안은 이슈를 못 만들어요. 아까 그 메시지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좋아하는
언론 방송이 좋아하는 그리고 결국은 대중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거 저도 좀 하는데. 예. 아 그럼 조금 하지. 요사이 뭐 최근에 또 뭐 이상한 쪽으로 세리 쿠션을 이슈로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본인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 제가 기사가 한가를 좀 많이 가만히 아, 있었는데. 뭐 방송 기자가 치니까 다른 방송 거대 방송 기자가 또 치고 해서 세리 쿠션 역시 이슈로 만들어냈더라. 당구는 쓰리 쿠션이. 예. 근데 결정적인 이유 아니, 제가 이게 아니, 하나만 아니, 제가 이거 매듭을 짓자면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도 시세에 따라 정황에 따라서 포기를 할 줄 안다.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경제민주화 이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산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가령 이 정도 같으면 재론책이 독창적이 이론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어른 되셨다. 어른이지. 그러니까 민스터 대학도 이제 갑자기 우파 대학 이제 된 거예요. 민스터 대학이 멀지 않은 우파 대학이 될 거예요. 지금 된 거죠 바로. 지금 고장된 거예요. 네, 고장된 거죠, 앞으로 바로. 조금 지켜봐야 돼. 조금 근데 지켜봐야 이게 돼요. 지금 모셔온 이유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이슈를 치는 메시지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한교안 대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대위원장에 신세돈 위원장을 넣었을 때는 이번 코로나 전국 이후에 그 미래통합당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대응할 수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가 결국 중도를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인데 한교안 대표는 그동안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자유우파 결집론을 얘기해왔던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정당에 지금 그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되게 갇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정당 지지율이 22%, 23% 갇혀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는 결국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화돼 있고 뭐 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래통합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권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심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얘기 할 사람은 김종인이다.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결론 내린 거 그럼 아닌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판이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의 변호사님은 지금 어느 쪽이 그걸 변호사님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요. 예. 김종인 선생이 등장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선은 김종인 선생이 구원투수로 공을 잡고 공을 하나 딱 던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된 공천이 다 바뀌었잖아요. 문제된 공천이. 난 그만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다 자제를 하고 있었거든. 같은 편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적당히 비판만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김종인 선생이 문제되는 공천을 안 바꾸면 난 못 가. 난 못 가. 딱 그래서 이러니까. 바꾼 거예요, 강남을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수민날에 잠수회가 있던 게 다 떠올랐던 거예요. 뭐가 문제된 공천이냐 이래 된 거야.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 있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김종인 선생은. 그리고 가령 이번만 하더라도 예산 이슈에 대해서 아침 예산 이슈가 지금 이 헬리콥터 많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 재조정해가고 수수했다. 이래버리니까 당장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이 딱 세 개가 아주 잘못된 표현이 세 개가 나왔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막 같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모 의원까지.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아니에요? 예, 박지원 의원은 공식적으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막 같다는 표현을 썼더라고. 막 같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아니 되는데. 맛이 좀 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서로 간에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 다음에 황당하게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용호자하면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당황해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그대로 내가 어제 그 자료를 그대로 썼으니까 나도. 그래서 이분도 막 같다고 그랬거든 내가. 변호사님 점잖지 못하시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멀쩡한 사람 놓고 막 같다고 하면 본인도 막 간 거지. 그래도 옳지 않은 일은 따라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이게 완전히 그 민주당 쪽과 그리고 친여 군소정당 쪽에서 일제히 김종인 선생을 향해서 포문을 열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대중 시선을 끈단 말이에요. 이 시선이 끌려가면 선거는 절대적으로 이쪽에 났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김정일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폭망이 됐는데 여당이 이긴다는 말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투표나 잘하세요. 나는 이 선거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유일짝짝하게 달린다. 변호사님은 그게 마음에 드시는구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쪽이시죠. 그만큼 보면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언제 진영을 바꾼 거야? 아니 그게 진영을 언제 바꾼 거야? 진영을 안 바꾸고 안심이 되는 역시 거예요. 잘했다 쪽인데 예, 그러면 의미가 다르네. 그럼 아니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 네. 없어요. 저는 네. 무응답이에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은 이제 본인은 좀 건전한 우파, 그죠? 정체성이 뚜렷한 보수 우파시잖아요. 그 주관적인 거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강경 보수도 아니고 예. 예? 난 중도 보수라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내가 같은 보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표준 보수, 정답! 그죠? 콜렉트. 그죠? 예. 표준 보수. 그러니까 표준 보수란 말은 또 아 생소하네요. 보수의 정답이라는 그리고 거예요. 정답. 바꿔 말하면 정통 보수. 정통 보수. 그러니까 정통 보수, 네. 보수의 정답이라는 네, 거예요. 이제 정통 변호사님은 보수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철학과 생각과 정치적 견해가 표준적이고 정통적인 보수다 이렇게 확신하고 저 계시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아니 안 바꾸셔도 돼요. 보수의 바꾸지 마세요. 알파요 오메가다. 아니 바꾸지 마세요. 그건 너무 나가셨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시거든요. 너무 우파시거든요. 좀 고전적이죠. 클래식한 보수. 클래시컬. 아니, 클래식. 맞아, 이게 클래시컬. 클래식이 아니고 좀 올드하세요. 클래식이랑 올드는 달라요. 올디스 아니 바 고전적 보수주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한 건 되게 올드한 게 많지.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아니에요. 아니 사군이 충 사친 이효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네. 말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네. 이제 높이 평가하시는 걸 보니까 네. 제가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할게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아까 중도 보수가 있냐 없냐 그건 이제 편의적으로 쓰는 것이고 제가 쓸 때 중도층이 중요하고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쓰는 거는 스윙이죠 보수. 스윙.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을 찍을 분들은 캠페인 대상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과 논쟁할 것도 뭐 아니고 지금 이 국면에 선거 국면인데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찍을 분들이 있잖아요. 또 찍어왔고 우리 나 같은 아까 말한 정동영 후보가 26%밖에 못 얻을 때도 찍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찍었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24%밖에 못 얻을 때도 찍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간에 스윙이라는 건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탈한 분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가 이탈하는 분들이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선거에서는 이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캠페인은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메시지도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슈도 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김종인 저 총괄 선대위원장님이 전원책 변호사님이 만족해 하시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 나는 좋은 거지. 그 저분을 신문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보수의 외연을 넓혀줄 수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윙 투표를 하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족해야지. 왜냐 어디까지 먹힐 거라고 제가 보냐 하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선거는 두 가지 승부가 날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전통 아까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 정통 보수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 찍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한 표밖에 못 받아요. 정통보수는 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지나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정통수가 박 대표님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이거 하여튼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정통보수만 미래한국당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영향이 없으니까. 깜짝 놀랐잖아 내가. 나도 깜짝 그걸 한 표밖에 안 아니,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여튼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찍었던 분들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4%는. 근데 2016년부터 이탈했던 표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걸 중도 보수, 이거 중도 보수로 표현하기도 지금 제가. 근데 중도 보수가 뭐냐? 과거에 한나라당도 찍었고 새누리당도 찍었고 이랬다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찍었다가
2016년에 공천 파동을 보면서 그 선거에서 이탈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분들 이탈의 시작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죠. 아니 그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분들은 홍준표 후보를 안 찍고 안철수를 찍거나 유승민을 찍었을 거예요. 대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랬는데도 그 뒤에도 변하지 않으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심지어는 화가 나서 민주당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강력단창 후보들이 60%를 막 넘어갔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이거 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나라냐 그랬는데 이분들이 뭐 이건 나라냐 그러면 이러면서 심판론에 가세하고 싶은데 미래통합당과 한교안 대표가 그동안 1년 동안 한 걸 보면 야 이게 뭐 우리가 아직 찍기는 못 가겠다. 이런 분들 이런 유권자를 돌아올 명분 정도 주는 데까지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일 것 같아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하면 안 되고 민주당 찍으면 안 되는 이유. 네. 또 하나의 승부처는 어딨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이 정부와 민주당이 실망해서 얼마가 이탈할 거냐는 거죠. 이게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요. 조국 정국 거치고 그 경향신문의 인미리 칼럼 뭐 민주당만 빼고 논쟁이 있고 그래서 진중권 그때도 저희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요란스럽게 그때 공천 시작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화제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 그러니까 진보 진영내 싸움이 붙었다고 논쟁이. 이제 그것은 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불이 붙느냐 다시 그거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역할이 아닐 맞네요. 거고. 그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까지는 아니고 중도 보수가 이제 돌아와도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당이 반성도 안 하고 혁신도 안 하고 미흡한 거 알지만 그 뒤에 새로운 정당이 될 거다. 요까지 예고하는데 그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내가 놀라긴 놀랐어요. 내가 정말 그 울산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그는 오늘 그 말에 오늘 많은 울산 거거든요, 흔들바위가 아니고 녹화는. 설악산 네. 아니에요? 그 울산바위가 울산바위가 울산바위 아니고 예, 흔들바위. 울산 흔들바위가 울산바위가 떨어졌다는 그 말에 속아서 내가 네. 검색을 할 정도로 나도 세상 사람들 말을 잘 믿는 건데 정말 김정일 선생이 이게 경제민주화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요. 이분이 뭐 어떻게 그 선대위원장 그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선대위원장 자리하고 자기의 신념을 그 교환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이 양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경제민주화에 근데 이 양반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정말 놀랬고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해봤어. 내가 대통령 같으면 이제 총리로 맡겨놓고 나는 놀러 다녀도 되겠다. 그 정도는 됐다. 이슈도 만들어낼 줄 알고. 변호사님 진짜 서운하네요. 변호사님이 대통령 하시면 저를 총리를 시키고 놀러 다니셔야지 어떻게 아니 위험해. 얘기인가요? 꾸대들 할 거 돼갖고. 왜 쿠데타를 해요? 이거 어디 가서 놀다 오면 손에 호승줄 묶을 것 같아갖고 위험하잖아. 이분은 파악하셨구나. 이렇게 끈끈한 연대감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6년 그 대선 때 그 상황이 지금 막 연상이 되는데 반대에 또 그 당시 자유당은 뭐 갈아봤자 별 수 없다. 예. 구간이 명관이다. 아니, 구간이 근데- 명관이다 그랬죠. 네. 근데 56년에 나이 네. 몇 살이었죠? 제가 한 마이너스 나도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랬어. 마이너스였을지 됐을 거예요. 마치 그 당시를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사람 말처럼. 나는 그때도 그때 정말 팽팽했죠. 네? 나는 네, 그때도. 그 여론이 정 변호사님 그냥.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시는. 나는 그때 네. 우리 어머니 등에 옆에서 보니까 화리다 기억다 해. 나는 우리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올 적에 의사 선생님이 안경 끼고 있는 까지는 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거든. 아니 변호사님 진짜.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우리 네. 우리 진행자가 네. 진짜 잘못한 거야. 네. 역사책에서 봤던 1956년 대선 네. 때가 생각이 네. 나는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제가 역사책이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는 거죠. 이래야지. 그렇지. 제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데, 예, 과거를 좀 살다 오는 우리 느낌이 최현준 들어요. 씨가 네, 네. 근데 그때 신니키 선생님이 그때는 신익희가 후보였죠. 네, 네, 네. 그 신익희 선생님이요. 네, 네, 선생님 뭐 후보는 선생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신익희 선생님이 이승만 그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기고 있다는 게 네, 정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열차 안에서 급사하셨어요. 급수하셨단 말이에요. 네, 급수를 합창을 하네. 네.
똑같은 찌찌뽕일 때. 똑같은 책을 봤구나. 급수하셨다고. 근데 그 구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자극적인 구호 8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먹혀요? 예,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잖아요. 저 지금 아니요. 보면. 이거는 잘못된 여론조사고. 아니 변호사님은 뭐 마음에 안 아니 드는 오늘 여론조사는- 오늘 현재 여론조사라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히니까. 그저께 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먹힌다고 봤는가 하면 이 여론조사에 민주당의 그 핵심 지도부들 그리고 그 기타 군소 정당의 핵심 그 정치인들 후보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 뭐 어쩌고 막 갔다 어쩌고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됐다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알겠다. 변호사님은 이게 우파의 판독기구나. 그러니까 네. 판독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이 누군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어떤 주체들이 그걸 막 공격을 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제 그거 판독기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좌파 판독기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쪽 우리 이제 진보 진영 판독기는 누군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정책을 정부가 냈는데 어느 신문이나 어느 당에서 막 공격하면 판독 완료. 이게 진리야. 요게 양쪽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게 과연 외연을 넓혀서 지금 박 대표님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스윙 보터,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건가. 아니. 다른 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좀 문제에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중도 보수가 언제 가장 분노했느냐, 중도 진보가 언제 가장 분노했느냐잖아요. 지난 3년을 보면 앞에 2년은 한반도 평화 이슈가 뒤덮었고 지난 지방선거는 뭐 북미회담까지 있고 남북회담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선거 코로나 이상으로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려워진 국면은 사실 작년에 조국 국면부터 아닙니까? 조국 국면부터 굉장히 그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는데 그 레토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의 문제 제기도 역시 그 이슈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주 52시간이 어떻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다, 탈원전이 어떻다 이런 정책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의 이게 계속 올라온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할 때 이 못 살겠다가 50년대에는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 방점이 단순히 경제적인 건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좀 이따가 제가 그 비례정당 얘기할 때 네. 조금 더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 아니 한번 제가 갈게요. 이 네. 정부여당 안정론하고 정부여당 견제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저거 여론조사는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것도 트렌드를 쭉 트렌드죠. 보면 일관되게.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와서 정부여당 안정론이 높아지고 정부여당 견제론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숫자는 안 맞다 하더라도 안정론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 인정해 주세요. 국가의 네. 명관이다 견제론이 이제 못 근데, 살겠다 갈아보자잖아요. 근데 야, 얘기 좌파구나. 야, 이거 변호사님, 동조하고 손까지 막 이러고 막 표지까지 밝아지고. 아, 왜 그래? 아니 변호사님 자, 그 내가 제가 한마디 좀 맞아 할게요. 할게요. 아니, 표정이 밝아지는 거 보고 아니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좌파도 말 좀 하십시다. 말 좀 하고 삽시다. 아, 그 지금 자기가 그 말해놓고 말 좀 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세요. 이제 지금 정부 여당 견제론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이 해온 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견제론은 저쪽이 세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 잘못하는 건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견제론이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이제 견제를 할 힘 정도가 아니라 저기를 스톱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견제론조차도 저렇게 찬성이 낮은데 심판론은 더 낮아요. 근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선거 판세와 흐름을 통합당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의 당대표라면 견제론을 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심판론이 아니고. 심판론도 너무 나갔는데
여기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까지 해서 아니 무슨 민주당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자유당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보면 오버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시게 이제 제가 차라리 깔아드렸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그 유판스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잘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투표하고 자기가 지지한 쪽에 계속 표를 던지고 지지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 이념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러죠. 최서훈 게이트가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촛불 시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촛불 시위에 수많은 그 사람이 가담을 하고 탄핵에 전체 국민들 한 80% 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가령 우리 보수적으로 보면 거꾸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 이 보수에 대한 염증 이런 것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가장 깊어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진보 좌파로 봐서는 가장 피크가 지난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그때 하필이면 또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그게 대해졌죠. 그래서 정말 TK 일부를 빼놓으면 1패 도지를 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건 난 홍준표 대표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우리 거시 지표들 가령 그 투자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소득이라든가 특히 수출 같은 뭐 수출은 지금 이번 달까지 17개월째 계속 하강 국면입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계속 막히고 아까는 실핏줄이 막혔다는데 돈이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문재인 정권에 표를 던졌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표를 던졌는데 내 옛날에 뭐 보수다라고 박근혜를 찍었다가 지난번에는 문재인을 찍었는데 아니면 나는 이 앞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는데 하는 어떤 그 부채의식, 책임의식이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문정부 싫어. 이런 염증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하고 딱 막히가 있는 이걸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깨주는 겁니다. 난 그래서 김종인 선생이 나 참 샤프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 양반이 왜 이런 자극적이고 강력한 구를 들고 나왔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구호, 멋진 구호, 신선한 구호, 젊은 애들이 감동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가 바짝바짝하는 구호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56년 그 까마득한 세월에 오래된 낡은 구호 그리고 한때 그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구호 아니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구호를 왜 이 양반이 다시 끄집어내서 갖고 왔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앉아서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니 딱 그거야. 말 못하고 있는 어떤 이 과거의 보수, 아까 그 스윙층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부채의식을 다 털어주게 해주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합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못 살겠다 갈아봐야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번 해봐요. 옆에 좌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생각 막 들죠. 뭔가 모르면 막 갈아봐야 되는 생각 막 들죠. 똑같은 거야 이게 이런 것이 밴드웨곤 이거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심판하는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정권 교체도 해야 되겠고 이번에 심판 좀 해야겠다. 여론이 높았다고 치자고요. 50%를 넘어서 한 60% 갔다고 치자고요. 그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야당이 대안이어야 되거든요.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이나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다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외교나 경제 문제에 무능하다는 게 문제다. 뭐 이 위선이나 부패 문제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건 과거 정권 때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이번에
즉각 현장에다가 투입해서 장관을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최고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네. 경제를 데리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그 공병위원장이 전사를 뽑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도 한교안 대표도 법조인이지만 법조들 검사들 출신들 공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하겠다는 정당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정당이 만일에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잘합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슬로건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표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의 표를 줘야 한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50.8%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야당의 표를 줘야 된다가 이제 3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 심판이냐, 뭐 야당 심판이냐, 이번 총선의 화두임은 분명한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여기 충청권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을 지지했었는데 너무 실망이 컸다. 황교안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안정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야당 보수층의 심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질적인 대안 없이 발목만 붙잡는 형국을 많이 느껴서 박근혜 지지하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을 못했습니다. 박근혜만 이게 심판했지 그 국회의원들은 심판받은 적이 없어요. 국회를 개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야당 심판입니다. 여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민심을 안 읽고 고집을 좀 피운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쭉 해갖고 올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 서민들이 지금 현실에 여당에서 정권을 잡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이상하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서민들은 지금 현실에 야권이 잡고 가는 게 먹고 살기는 편해요. 사실이 그래요. 진보 쪽에서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땐 나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는 보수를 택한 거예요. 여기서 정권을 잡았다고 저번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또 여기 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5년 동안 하는 게 그 일밖에 없잖아요. 여당 야당 둘 다 심판해야 되지 않나요? 누구 하나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따져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 잘하고 잘하는 잘못하게 있는데 그건 각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죽겠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너무 바닥을 치니까 그나마 이번 정부가 정책을 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 상태로 막는 거라는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이 거의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잘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많이 다가오지는 않으니까 꼼꼼하게 저희 시민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충청권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네요. 팽팽하죠, 의견이? 팽팽하게 편집한 거죠. 실제로 여론도 좀 데이터상으로도 좀 여기가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죠. 그렇네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뭐 1대1, 2대2 막 이렇게 지금 열심히 손꼽아서 저도 이제 들으셨는데. 이래한 거는 우리 유파수가 왜 정말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편파적인. 언제 1대1, 2대2예요? 이제 1대4. 우리 3대 3이더만요. 2대4. 2대5. 3대 2대 3이더만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 좀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요? 네. 나는 연봉이 억대가 되는 사람이 좌파에 머무르는 걸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세요? 미스터리로 봐. 그거 불가사의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방 질문이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VCR 보시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그냥 주민이 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충청도가 우리 전에 광주 광주나 갔던 때 대구는 제가 좀 듣고서 인터뷰도 분위기를 느끼겠는데 네. 어떻게 말을 해도 아까 그 균형이 안 맞더라도 네. 여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를 느꼈거든요.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광주를 내가 가야 되는데. 아 강주 그 인터뷰가 재밌었는데. 네, 광주 제가 인터뷰는 정말 셌어요. 아니 거기도 이제 이렇게 편향되게 다 편중되게 편집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아 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구나는 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대구도 제가 좀 짐작을 했고 이거 봐도 모르겠어. 불경도 알겠어. 네. 충청도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좀 아시겠어요? 이거 보시고? 아니 저는 이제 그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완전히 브리핑 받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전시의 어떤 지리적 구성, 그다음에 동부와 서부의 인구 구성의 차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그 친한 사이에는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나 걸 잘 안 드러낸대요. 잘 아는 사이에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있는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리고 선거 때 이렇게 아까 그런 농담 우리 차에서 했는데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휴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죠. 너무 충청도스러우시다. 네, 그러면 그럼 누가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까봐야 알죠. 까봐야지요. 그리고 이제 표가 어떻게 하나요? 투표함이 딱 열려서 네, 누가 확 네. 됐잖아. 그러면 누가 찍은겨 다? 이게 아니, 아까 일로 그 내려오면서 두 사람이 그런 개그나 하고 내려왔습니까? 택시에서. 택시에서. 네, 택시에서 기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여기가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가까운 사이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서로 안 드러내는 쪽으로 존중해주고 자기와 이제 인간관계를 특별히 맺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무척 경계한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였어요.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충청도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당이 그래도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 여기는 그 데이터 숫자만 보고 어디가 우세하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자, 그러면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또 전국과 충청권의 또 민심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정당 지지도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2.1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6.4입니다. 정의당 5.0 국민의당 3.0, 열린민주당은 2.0, 민생당은 0.4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빠지고 미래통합당은 조금 올랐네요.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정당 지지도 함께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43, 미래통합당 26.1, 정의당 3.9, 국민의당 2.8, 열린민주당 1.9. 그 지지 정당 없음마저도 굉장히 비슷한. 예, 역시 좌우 대칭을 딱 이루는 대깔끔하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 말고 지역구 후보 찍는 것도 있죠. 네, 그건 따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니,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충청의 그런 특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출구조사하는 회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이 충청도. 그게 안 맡으려고 그래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재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데이터상의 어떤 변화를 본다면 저희가 어쨌든 또 데이터를 보면서 또 거기서 뭔가 찾아내야 되니까 본다고 보면 사실은 두 개가 팽팽한 구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하반기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이제 고조되는 시기에 충청권에서 그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고 한동안은 이거 옛날 보수적인 성향이 복원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랬던 게 사실이지만 사실 최근에 지금 변동 추이를 보면 이 충청권 자체도 여와 야의 어떤 지금 심판론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야당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여당에 대한 것보다 높은 것. 여기서 어떤 그 대등한 국면은 아니다라는 건 좀 저희가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놓치고 지금 여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야당이 자신들이 좀 해결해야 될 혹은 김종인 체제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를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복원이 됐어. 견제력이 복원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저 열세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해줘야 그게 메시지로서 힘을 갖는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이 모두가 다 힘을 갖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그걸 때려줬을 때 이제 그게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 본다면 아까 그 야당에 대한 비호감이 지금 여당에 대한 비호감보다 더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정당 지지도 격차가 1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해 왔잖아요. 좀 등락은 있지만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수준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저게 수도권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도권의 지역 여론하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이 충청 지역은 아까 그 택시 기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동부가 원도심이래요. 서부 쪽이 이제 유성구로 해가지고 저 세종시로 연결되는 쪽이어서 인구 구성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엎어놓고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우세한데 선거는 선거구별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대전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데요, 잘. 지난번 지방선거 때가 아주 예외적인 거고. 예, 그래서 그 지역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전체 지지율을 놓고 여기서 몇 승 몇 패가 될 거냐, 대전 같으면 7개 중에 두 당이 지역구를 몇 개씩 나눌 거냐, 이거를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전 밖으로 나가도요, 천안, 아산 이런 곳하고 서산, 태안, 뭐 홍성, 청양 이런 데하고는 또 아주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떤 지난번 4년 전 총선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낮았죠, 훨씬. 그렇지만 지역구 선거는 1등을 했잖아요. 4년 전에 12개를 해서 그때 1등 했나요? 예, 그 제1당이 됐잖아요. 그 비례대표 숫자는 그때 한나라당보다 훨씬 적었지만 1당이 된 이유는 지역구를 많이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나중에 보면 이 충청도에서는 조금 적지만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서 수도권에서 근소한 표차로 압승을 했고 지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지는 식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은 득표율은 낮은데 의석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이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충북, 충남이 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이 그래프만 보면 전승할 것 같죠, 여당이.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좀 하나만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16년 총선 말씀하신 예. 거죠? 제가 알기로 새누리당이 14개를 하고 아니 여기서 말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정당 지지율은 물론 뭐 아까 내가 언급한 것처럼 원래 이게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원래 어느 쪽이 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어떤 이념이 대중화되지 않고 그리고 뭐 아침에 조간신문 보고 저녁 때 9시 뉴스 보면 나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감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는 미성숙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서 어차피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명망과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 여파로 지금 우리는 정당에 당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습니다. 미국 정당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당이 획일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론 투표가 전체 표결의 거의 한 90~5% 이상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크로스 보팅 자체가 이제 성사가 안 돼요. 아직 그만큼 우리는 미성숙이라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정당의 지지도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바로 당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 대중의 인기를 갖고 있는 세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야당의 당대표로 있다면 그건 당의 지지가 확 올라가죠. 명망과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의 지지가 민주당의 지지로 늘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따로 민주당의 지지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도 황교안 지지 따로 통합당 지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당의 지지는 곧 황교안의 지지고 황교안의 지지는 곧 통합당의 지지예요. 늘 그렇게 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YS나 DJ라는 어떤 걸출한 소위 민주화 운동의 화신 같은 존재가 있었을 때는 그 두 사람의 지지가 양쪽을 다 견인을 하고 있었고
늘 그래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교안 대표는 그러기에는 뭔가 2%씩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고, 뭔가 조금씩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령 병력의 업무 같은 것도 뭐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상 당대표가 돼서 목숨을 걸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했지만 머리털은 여전히 났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다. 뭐 죽으면 안 되겠죠, 물론. 어떻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단식을 마치고 나왔으면 어떤 결기를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여전히 관료 타성에 젖어 있는 새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 대표의 부족한 점을 그런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지만, 김종인 대표는 어디까지 책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분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황 대표가 부족한 점을 메꿔주지만은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리더를 하겠다 하는 차세대 주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 대표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통합당의 지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이후로 황교안 그다음 비대위를 거치고 황교안 대표가 왔지만은 역시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번 선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게, 선거 결과는 아마 저런 그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인물 경쟁이 나는 더 많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가령 황교안 대표 같으면 나 이번 선거는 본인의 정치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이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이 외나무 다리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낙연 장군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본인은 물속에 떨어져 버린다면 본인은 다시 물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선거가 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게. 그리고 보수는 또다시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되는 아주 험로를 걸어가야 된다. 선거 전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 아마 앞으로 나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가 끝나든 정계 개편을 한번 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분은 또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이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달부터 저희가 이걸 쭉 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의 과제를 놓고 보면 통합은 됐는데 혁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혁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역대 총선은 결국 인물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권을 되찾아올 사람이 이 선거를 이끄느냐의 문제예요. 2016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지만 문재인이라는 그 전에 아깝게 3.5% 진 그 잠재적 대권주자가 있었고, 2010년에는 박근혜라는 뭐 미래 권력이 조기 등판해서 선거를 이끌었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의 대표신데 10% 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망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낙연 지금 후보가 지지율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천 과정이라든가 뭐 또 이 선대 구성 과정에서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좀 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은 뭐 김종인도 데려오고 안대희도 데려오고 뭐 한강욱도 데려오고 이준석도 데려오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보적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충청권이 세부적으로 보면요, 되게 이제 이질적인 지역들이 모여 있어요. 선거구 숫자를 보면 저는 이제 희망사항을 약이 섞였다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각각 지금 우세, 경합우세, 경합열세, 그다음에 열세 이렇게 분류해서 발표들을 했잖아요, 어제 오늘.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대전, 세종, 충남북 이 지역에 이제 대전에 7개 지역구가, 세종이 2개, 그다음에 충북이 8개, 충남이 11개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 우세 지역, 경합 우세적으로 분류한 지역의 숫자가 각 자체 분류예요.
민주당 쪽이 통합당보다 우세, 경합 우세로 분류한 지역이 훨씬 많아요. 두 당의 자체 평가에서. 그리고 이 선거구 구성을 이렇게 보면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쪽하고 이제 동부하고 서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세종은 사실은 하나의 선거구나 다름이 없죠. 거의 비슷하고요. 충북이 8개인데 그중에 4개가 청주시예요. 청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11개 중에 천안이 3개, 아산이 2개. 여기가 이제 도시 지역들이죠. 이렇게 편제되어 있고 대개 양당이 지금 두 거대 정당이 분류해 놓은 걸 보면 이제 대전시를 포함해서 대전 세종을 포함해서 도시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 경합으로 분류한 지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으로 가면 그 비슷비슷할 정도 오히려 이제 통합당이 조금 더 많은 정도. 전체 개수가 도시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북을 합쳐보면 지역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지만 서울 지역의 일부 이제 유세단이고 거기서 메시지를 내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통합당 후보들이 개인이 뛰는 방식으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도 이제 충청권 선거가 통합당한테 그렇게 박지는 않지 않냐. 네.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